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서 법인세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단순 세금 신고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절세 체크리스트, 대출과 신용평가와의 관계, 실무상 놓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챙기셔야 되는 세액공제와 감면과 같은 조세 특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번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셔서 세금까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인세 신고는 단순 세금 신고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간판이자 성적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는 대출이나 신용평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금 신청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특히나 법인세 신고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곧 재무전략의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에는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과 같은 이 재무 비율에 따라서 신용평가나 대출에 대한 심사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정책자금 심사를 할 때는 부채 비율이 400% 이하여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는 부채 비율이 1000% 이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자본 잠식 여부,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이나 연구인력개발비의 개선 여부와 같은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세금 신고가 아니라 재무전략의 설계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재무회계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해서 인출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가수금의 반대말로 출처가 불분명하게 대표자에게 대여해준 그런 대여금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없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대표님이 임의로 인출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실제 자산으로 보지 않고 연의 4.6%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대표자가 상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대표자의 상여로 봐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의 급여와 상여의 설계입니다. 대표자의 급여와 상여의 설계는 실제 법인의 이익에 대비해서 얼마를 급여로 신고할지 또는 얼마를 배당으로 할지 여러 가지 절세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 때는 특히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요. 법인에서 받는 급여나 상여는 비용 처리는 되지만 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고,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한도는 없지만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통해서 5년 또는 그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상 지출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투자한 경우, 상표권이나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하고, 차량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감가상각 자산이 초기에 비용 처리가 많이 되고 3년, 4년, 5년으로 갈수록 비용 처리 폭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만큼 이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시설 투자 계획과 연간 현금 지출의 그런 추이를 보고 감가상각비나 또는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충당금인데요. 충당금은 미래에 받지 못할 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리고 미래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비율 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서
비용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함은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임원에 대해서 미래에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비용 처리로 하거나 아니면 충당금으로 미리 나갈 부채를 잡아놓는 그런 계정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나갈 비용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계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비용도 한도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라 하면은 우리가 기업의 고객, 거래 상대방에게 지출된 비용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매출액 10억당 약 3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돼서 매출액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약 4,500만 원의 한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한도 안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지출한 접대 비용 또는 경조사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도를 유의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무용 승용차 한도 역시 기본 한도 1,500만 원에 추가적인 운행 비율에 따라서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세액공제 감면 혜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청년 또는 청년이 아닐 때 업종에 따라 서울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창업을 했을 때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만으로 34살이 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하거나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5년 기속 법인세 기준으로 청년일 때는 1,450만 원, 일반 근로자일 때는 85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원을 채용했을 때 연구원 인건비나 4대 보험료 지출 금액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합투자 세액공제입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설비 투자나 기계장치와 같은 시설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5년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이어도 상관이 없고 청년이 아니어도 가능한 혜택이기 때문에 혹시나 서울에 계시거나 청년이 아닌 기업의 대표님이 계시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보시길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혜택은 법인세 혜택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까지 있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직원인 경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에 대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신고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올리고 대출이나 신용평가에 우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챙기고 세액공제 감면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줄이는 이런 법인세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는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대표님과 사업에 꼭 맞는 그런 맞춤 법인세 신고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무법인 엑스퍼트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